영국의 포로가 되어서 세인트 헬레나 섬이라는 곳으로 귀향을 갔던 나폴레옹은 그곳에서 6년을 보낸 후에 1821년 5월 5일 사망합니다. 그 사망 소식은 2달이나 지나서 프랑스에 알려져요. 프랑스 왕은 굉장히 걱정을 합니다. 이게 나폴레옹의 사망 소식이 사람들을 막 동요하게 하면 어떡하나. 근데 생각보다 조용해요. 아무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는 계기가 하나 생깁니다. 1823년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동반을 했던 라스카스가 회고록을 출판합니다. 그 회고록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나폴레옹에 막 열광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 책에서 라스카스는 이제 이 회고록은 나폴레옹이 이제 구술을 하는 것을 자기가 썼다라는 책입니다. 물론 라스카스가 많이 나중에 연구자들에 의하면 많이 본인이 이제 각색도 하고 추가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거기서 라스카스가 강조하는 이미지는 3가지입니다. 우선 우리의 황제였던 나폴레옹이 영국군의 그 포로가 되어서 너무너무 영국 이 군인들한테, 영국 병사들한테 뭐 박해를 당하고 있다. 정말 이게 뭐 박해자다, 순교자다. 예수에 비유하기도 하고 뭐 프로메테우스다. 그래서 사람들의 동정심을 유발합니다. 또 하나는 나폴레옹은 프랑스의 영광을 가져다 준 영웅이었다. 그런 이미지를 부각을 합니다. 그런데 복고 왕정으로 오고 나서 변변한 정복도 하나도 없이 쪼그러들었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또 하나는 나폴레옹은 혁명의 아들이다. 자유와 평등 사상을 전한 그런 전파자다. 이런 3가지 이미지를 부여합니다. 이게 엄청난 성공을 거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팔리기도 하면서 여기저기서 살롱에서 카페에서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나폴레옹 얘기를 합니다. 작가들이 앞섭니다. 빅토르 위고는 1822년만 해도 부오나파르테라고 경멸적으로 시를 썼던 사람인데 1827년에는 왕동 광장의 원주에게라는 시를 씁니다. 이 시는 뭐냐면 왕동 광장의 원주는 아우스텔리츠 전투에서 그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적군의 대포를 녹여서 만든 쇠로 된 탑입니다. 그래서 이 탑에 대해서 칭송하는 시를 쓰면서 그 나폴레옹의 승리, 영광 이런 영웅으로 부각시킵니다. 그리고 1828년에는 그라는 시, 1832년에는 나폴레옹이라는 시를 통해서 그의 애국심을 강조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극작가였던 알렉산드르 듀마는 복고왕정 시절에는 연극을 공연을 못했어요. 복고왕정이 끝나자마자 1831년에는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연극을 오데온 극장에서 올립니다. 또 베랑제라고 하는 민중 시인은 나폴레옹의 친근한 아버지의 이미지, 친근한 지휘관, 친근한 아버지의 이미지를 부각을 시켜서 민중들한테 그런 이미지를 많이 전달을 합니다. 복고왕정 시기에 이렇게 억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은, 특히 라스카스의 이 회고록이 나온 이후에 많은 젊은이들은 나폴레옹을 숭배하고 나폴레옹을 모델로 하고 있다는 그 현상을 스탕달은 적과흑이라는 소설에서 묘사합니다. 적과흑은 주인공은 줄리앙 소렐이라는 젊은 청년입니다. 비천한 출신에서 태어나서 재주가 있어서 출세를 꿈꾸는 그 청년에게 모델은 당연히 나폴레옹입니다. 나폴레옹의 책만 읽고 나폴레옹의 정기 또 이런 것만 계속 읽는 그런 청년이에요. 그런 청년이 몰래 초상화를 숨기고 있었는데 그게 발각될 위기에 처해서 얼른 그 초상화를 가져다가 태워버립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찬탈자를 공공연히 증오하는 사람의 집에서 나폴레옹의 초상화를 숨기고 있는 것이 발각되다니 경솔하기 짝이 없게 초상화 뒷면 백지에는 내 손으로 글귀까지 적어놓지 않았나? 내 나폴레옹 숭배열을 의심할 여지 없이 드러내는 글귀를 말이야.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시장, 레날 씨라고 하는 왕당파 시장 집에 가정교사를 하고 있던 시절이기 때문입니다. 발자크의 시골 이사라는 소설이야말로 왕정복고 시대의 민중들 사이에서 나폴레옹이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가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소설입니다. 그 소설에는 민중의 영웅 나폴레옹이라는 한 챕터가 있어요. 그 챕터의 내용은 그야말로 민중들의 나폴레옹에 대한 생각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우체부가 있어요. 이름은 고글라입니다. 그 사람은 이제 우체부니까 열흘에 한 번, 보름에 한 번씩 오죠. 그 사람이 오면 그 시골 사람들은 헛간에서 몰래 모입니다. 왜?
나폴레옹 얘기를 듣고 싶어서. 이 사람은 전쟁 퇴역 군인이에요. 나폴레옹 시절의 군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그에게 나폴레옹 얘기만 원합니다. 황제 얘기 해주세요. 황제 얘기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는 목소리를 다 가다듬고 이제 정말 탄생 신화부터 시작합니다. 나폴레옹의 어머니가 출산할 때 온 천지가 불길이 퍼졌어. 그래서 이 어머니가 신을 찾아가서 말하자면은 계약을 맺었지. 우리 아들이 종교를 복원할 테니 우리 아들을 보호해달라. 이런 비밀 계약을 맺었어. 그래서 나폴레옹한테는 늘 보호하는 별이 따라다니거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정말 영웅 탄생 신화인데 그 이야기 곳곳에 이 사람은 또 자기가 현장에서 실제 경험했던 이야기를 덧붙임으로 해서 현실감을 더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처럼 신과 비밀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람만이 적군의 포탄을 넘어서 지나갈 수 있답니다. 적군의 포탄들도 그에게는 경의를 표하는 것이 아니겠소? 나는 특히 아일라우 전투에서 황제의 그런 모습을 목격했다오. 그는 높은 곳에 올라 작은 쌍안경을 통해 전쟁터를 바라보며 좋아 라고 말했지요. 아직도 전쟁터를 누비며 지휘하는 황제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는 굉장히 초인간적인 상황을 설정해서 자기가 막 개입을 해요. 아,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 이거는 신이 분명히 도와준 거야. 물론 그렇고 말고 이런 추임새를 막 집어넣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비밀 모임에 참석했던 하급 장교였던 주네스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하급 장교인데도 불구하고 나폴레옹 장군이 자기 이름까지 알고 어느 부대 소속인까지 알았다. 이렇게 정말 친근한 지휘관의 이미지를 또 부각시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그 옆에는 꽁드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 마을에서 도랑치면서 아주 근근히 살아요. 이 사람은 그야말로 러시아 원정 당시 베레지나 도강 때 그 얼음물 위에 다리를 놓아서 퇴각을 했던 그 당시에 참석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얼음물 속에 들어가서 다리를 놓았던 병사 중에 하나예요. 자기만 살아남았어요. 그는 나폴레옹 황제가 자기를 이렇게 안아주었다라는 그 기억만으로 죽어라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당연히 나폴레옹의 죽음을 믿지 않습니다. 거기 있는 아무도 나폴레옹이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사막에서 은둔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어려움에 닥치면 그는 다시 우리를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하고 굳게 믿습니다. 이야기가 끝나고 나자 그들은 모두 황제의 만세를 외칩니다. 이 시골 의사라는 소설의 한 장면이야말로 복고 왕정 시절에 민중들 사이에서 나폴레옹이 어떻게 인식되고 있었는가, 그런 민중의 정서를 잘 전하고 있습니다. 스탕달의 적과 흑에도 그런 민중의 정서가 표현됩니다. 줄리앙 소레리 신학교에 갔을 때 내용입니다. 줄리앙 소레리 사람의 얘기를 듣는 겁니다. 신학교 정원을 혼자 산책하다가 줄리앙은 담장을 수리하는 미장이들이 자기네끼리 주고받는 소리를 우연히 들었다. 그런데 나도 나가야 할 판이야. 또 징집이 있다니까. 그 사람 시대가 좋았지. 미장이가 장교도 되고 장군도 되었으니까 우리가 봤지 않나. 한번 나가보시지. 지금 군대에 가는 건 버렁뱅이 뿐이라니까. 돈푼이나 있는 놈은 집에 처박히고 가난뱅이 팔자는 평생 가난뱅이지 뭐. 그러게 말이야. 그런데 그 사람이 죽었다는 소문은 사실인가? 그따위 소문 퍼뜨리는 건 부자놈들 뿐이라고. 부자들은 그 사람을 무서워하잖아. 세상 많이 달라졌어. 그 시대엔 만사가 잘 되어 나갔는데 그 사람의 장군들이 배반했다면서 들고 일어나야 해. 자, 여기서 보는 것처럼 미쟁이가 장군도 될 수 있었던 사회, 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능력이 있던 그런 시대에 대한 향수가 진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불봉왕가가 다시 왔어요. 귀족들이 다시 판을 쳐요. 그러니까 민중들은 모든 것이 가능했던 그 나폴레옹 시대에 대해서 굉장한 향수를 느끼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복고 왕정이 1830년에 혁명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7월 왕정이 들어서요. 그때 7월 혁명은 사실은 부르주아들의 혁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주아들이 혁명을 하면서도 사람들이 나폴레옹을 연호를 해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 당시에 그다음에 왕이 된 입헌군주제 하에서 왕이 된 루이 필립은 그 사람들의 정서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을 다시 띄우고 중단되었던 대선문 공사를 다시 시작해서 1836년에는 완공을 하고 또 1840년에는 세인트 헬레나 섬에 초라하게 묻혀있던 나폴레옹의 유골을 프랑스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앵발리드라는 데에다가 유골을 안치해요. 이 행사에 나폴레옹의 유골이 오는 이 행사에 몇백만의 시민들이 모여서 연호합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1848년에 또다시 혁명이 일어납니다. 2월 혁명이 일어나면서 7월 왕정 체제가 무너지고 다시 새로운 체제가 생깁니다. 그때도 사람들은 나폴레옹을 연호했어요. 그리고 그 나폴레옹의 후광을 입고 나폴레옹 3세가 대통령이 됩니다. 공화국이 이게 만들어졌는데 놀랍게도 나폴레옹 3세, 나폴레옹의 조카입니다. 나폴레옹의 동생인 루이 보나파르트와 조세핀의 딸이 결혼해서 난 아들이 조카가 나폴레옹 3세입니다. 루이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 대통령이 되었고 그리고 그 대통령은 자기 신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또 황제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19세기 프랑스인들은 왜 나폴레옹을 잊지 못했을까? 나폴레옹이 사실 한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러시아 원정 때 많은 군사들이 죽어서 정말 뭐 전쟁광이다 이런 욕을 많이 먹었지만 그래서 외교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지만 내치는 정말 잘했습니다. 나폴레옹은 훌륭한 군인이기 전에 정말 좋은 훌륭한 정치가였다는 평을 많이 받습니다. 우선 정치 행정 체계를 완벽하게 완성을 합니다. 중앙 집권정 체제로 해서 도별로 이런 체제를 완벽하게 완성을 하고 경제적인 번영을 이룹니다. 또 교육제도도 개혁합니다. 레지옹 돈네르 훈장 제도를 만들어서 능력 있는 사람이면 출신과 상관없이 인정받는 그런 분위기를 형성을 합니다. 이 모든 것보다도 가장 나폴레옹의 큰 업적으로 칠 수 있는 것은 민법입니다. 1804년에 완성되었습니다. 그는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측근인 몽돌랑 후작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진정한 영광은 전장에서의 40번의 승리가 아니다. 워털루 전쟁은 내가 이룬 수많은 승리의 기억을 다 지울 것이다. 그러나 그 무엇으로도 지울 수 없는 것, 영원히 살아남을 것, 그것은 바로 나의 민법이다. 이 민법의 의미는 정말 대단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근대 사회의 완성이에요. 구체제의 종식입니다. 1804년에 민법을 완성한 나폴레옹은 1806년에 민사소송법, 7년에 상법, 8년에 형사소송법, 그리고 1810년에 형법을 완성함으로써 법체계를 완성을 합니다. 이 법체계가 바로 근대법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강의를 마치면서 제가 드는 생각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의 시대를 생생하게 증언하고 싶었던 발자코와 스탕달, 그들의 작품은 19세기 혼란을 거듭했던 유럽사에서 나폴레옹의 의미를 생각하게 합니다. 나폴레옹의 의미는 무엇보다도 근대의 완성이었습니다. 구체제가 종식되고 신분에 의해서 운명이 결정되던 시대로부터 능력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사회로의 이동, 그것이 나폴레옹 시대에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지방의 많은 청년들은 구체제 하에서는 아무 희망도 없이 살았는데 이제 나도 할 수 있어, 나폴레옹처럼 할 수 있어 라는 꿈과 희망을 가지고 희망의 도시인 파리로 몰려들었습니다. 흑자는 성공하고 흑자는 실패했죠. 그러나 이 에너지, 꿈과 희망의 에너지가 바로 19세기 그 혼란 속에서도 프랑스 사회를 발전하게 했고 진보하게 만들었던 원동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글쎄요, 인간 나폴레옹에 대한 생각이라고 할까요? 나폴레옹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이라고 할까요? 나폴레옹은 혁명의 아들이었습니다. 계몽주의 아들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은 독서를 굉장히 많이 했고 계몽주의 사상에 굉장히 침투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계몽주의의 빛을 전파하겠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황제가 되어서 모든 권력을 가지고 나니까 오히려 자기는 16세기의 전제군주가 돼버린 거예요. 내 결정이 다 옳아. 내 결정만 옳아. 측근의 말도 듣지 않고 완전히 유아독존이 됩니다.
오만과 독선에 빠집니다. 러시아 원정을 다 반대했고 가능하다고 말했던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만 내가 누군데 난 할 수 있어 하는 오만과 자만에 빠짐으로써 온 나라를 정말 파탄에 빠뜨린 겁니다. 초심을 잃는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역사는 분명 과거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현재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미래이기도 합니다.